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신화가 주제지 않습니까? 신화. 신화는 설화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신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신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 즉 창세신화, 세상이 만들어지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건국신화, 그죠? 건국신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시신화, 우리가 성을 받게 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뭐 우리 신가의 경우에는 그 왕건과 신순겸 장군이죠. 그때는 능산이죠. 능산 장군이 평양을 가기 위해서 개성을 지나다가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는 세 마리의 기러기 중에서 마지막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왕건, 왕건, 이 왕건이 쏴라, 능선에게 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세 번째, 날아가는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탁 맞춰서 이 기러기가 떨어진 곳이 평산이에요. 평산. 개성 옆에 있는 평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평산 전체를 시급으로 이제 받게 되고, 날개를 맞추었다라고 해서 납신자 신이라고 하는 성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성씨가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신의함, 이런 어떤 부분들, 파평윤시들의 잉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신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신화 중에서 우리나라는 건국 신화와 창세 신화를 이야기할 때 창세 신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창세 신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신화가 사실은 없어요. 없고 건국 신화는 있죠. 당군 신화. 우리가 공부했던 당군 신화죠. 그래서 이제 이 당군 신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 김해의 가야국, 이제 가야 김수로 왕이 태어날 때의 신화, 영웅의 탄생, 이런 어떤 부분들, 그죠? 아래서 태어난 영웅들에 대한 신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신화에 대한 어떤 신성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의 경우에는 반고라고 해서 이 창세 신화가 있습니다. 반고가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반고의 경우에는 이제 이 흑공,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의 점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블랙홀처럼 많은 것을 빨아들이게 됨으로 해서 덩치가 커져 가지고 비로소 하늘과 땅을 가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고의 몸뚱이가 이제 자라 가지고 하늘과 땅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반고가 36,000년을 살다가 죽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고가 죽으면서 뱉었던 이 한숨 소리가 바람이 되고, 그죠? 그리고 반고의 몸에 있던 뭡니까? 이 뼈는 산맥이 되고, 피부는 이게 이제 땅이 되고, 토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속을 흐르던 피가 이제 물길이 되고요. 물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고의 머리 쪽에서 태어난 그 동물이 바로 인간이 되고, 방고의 발끝에서 태어난 이제 곤충이 이 벌레가 하루살이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쭉 발끝까지로 해서 다 태어나게 되는데 이 그게 이제 고등동물, 하등동물로 쭉 이어지면서 하루살이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게 이제 세상이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고의 창세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창세 신화는 반고 신화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전에 이제 세상이 있겠죠. 이제 그 세상의 그 임금 중에서 고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아내가 둘이 있어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아내가 아황이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고 두 번째 아내가 희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황이 12명의 달을 낳습니다. 달을 낳아요. 그리고 희화가 10명의 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은 12개가 되고 해는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가 양곡이라고 해서 양곡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 건너에 탕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뜹니다. 떠요. 떠서 이 탕곡에서 나와가지고 함지해서 거기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부상의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부상의 나무 아래로 떠오르는 그 사이.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 밑에 여기에서 이제 그 탕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 딱 떠올라요. 올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 함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해가 목욕을 하고 어, 떠올라서 부상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지날 때 여명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떠오르는 되는데 10명 해가 10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순번을 해서 오늘은 저 첫 번째가 내일은 둘째가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해서 규칙을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떠오르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돼서 이제 이 10명의 해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규칙대로 하지 않고 10개가 한꺼번에 확 떠버리는 거죠. 10개가 어 하루를 사이에 두고 일정하게 쉬었다가 하나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쉬고 놀다가 이렇게 순번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가 떠오르니까 밑에 둘, 셋, 넷 해서 10개가 한꺼번에 해가 중천에 하늘에 쫙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어떻게 되겠어요? 해 하나만 있어도 이 뜨겁고 덥고 이렇게 되는데 해 10개가 떠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요임금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임금 때 해가 갑자기 이제 10개가 중천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산천초목이 다 말라버리죠. 완전히 뜨겁고 초목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요임금이 상제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해요. 제발, 제발, 이 해를 좀 없애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인간들이 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니까 이 상제께서 예라고 하는 화살의 명수예요. 화살의 명수. 예라고 하는 화살의 명수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임금 때 예라고 하는 활의 명수, 화살이 아니죠. 활의 명수가 내려와 가지고 하늘의 해를 하나씩 하나씩 쏘아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가 딱 화살을 맞고 뚝 떨어져요. 쾅 하고 떨어지고 두 개가 떨어지고 세 개가 떨어지고 아홉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얘가 마지막 그 해를 향해서 쏘려고 하는 순간 뭡니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둠 속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요 부분들은 간청을 해서 이 화살이 정확하게 맞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또 해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묘한 거는 해가 떨어진 곳에 이제 가보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까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까마귀가. 까마귀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상징성, 해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까마귀. 이렇게 해서 까마귀를 삼조오, 그죠? 우리 고구려 때 삼조고, 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까마귀이고, 이 까마귀가 바로 태양이고 빛이고 광명이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서 상징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이제 세오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호랑 세오녀 설화가 바로 해와 달 신화입니다. 해, 달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연호랑 세오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연오랑 세오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아왕에 의해서 태어난 12개의 달과 희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10개의 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 연호랑 세오녀 설화, 이 신화가, 해와 달 신화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요것은, 연은 끌 연자예요. 끌 연자, 끌다라고 하는 끌 연자고, 오는 까마귀 어자입니다. 까마귀 어자. 그러니까 까마귀를 끌다가 뭡니까? 끌어오다죠. 끌어오다. 데리고 오다. 끌어오는 거. 까마귀를 끌어오는 요 랑은 사내가 되죠. 까마귀를 끌어오는 사내 이렇게 되고, 이 까마귀를 이 직조 짜는 여인 이렇게 해서 연오랑 세오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요 이야기에서 전해져 오는 겁니다. 자, 해와 달의 신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 달의 신화. 이 신화는 어디에서 전하는 거라고요? 바로 포항, 영일, 연일, 뭐 이래 되죠. 영 이러면 맞이할 영이 되고, 연 이러면 끌어오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일이라고도 하고 연일이라고도 하고, 그죠? 이 연일, 이런 연일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영일이라고도 합니다. 영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연일이라고도 하고 영일이라고 두 개 같이 쓰였습니다. 같이 쓰였고, 어, 그 다음에, 어, 내연산, 내연산이죠. 포항에 있는 내연산이라고도 하고, 내연산이라고도 하고, 내영산이라고도 해요. 영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연산. 이제 내 안으로, 안내자에 어, 끌어오다. 끌어오는 산. 안쪽으로 맞이하는, 끌어오는 그런 산이기도 하고, 안으로 내영, 맞이할 영자죠. 이 맞이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요렇게 돼요. 그래서 포항에는 이 영과 연을 같이 쓰게 되는데, 연일이라고 하고 영일이라고 하는데, 내연이라고 하고 내영이라고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부터 연과 영은 같이 쓰여 왔다는 거죠. 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끌어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끌어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내가 끌어오는 것이고, 그죠? 끌어와서 뭔가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의미를 두고 막 이래 하는 것이고,
영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조금 신성시해서 맞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같은 개념이기도 한데 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해와 달, 해, 달과 관련된 신화입니다. 해, 달 신화가 바로 여기 연호랑 세오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신라 제8대 아달라 왕 때 전해오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아달라 왕 때가 신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신라가 당시에 이제 서라벌이라고 하는 요기를 이제 요기를 중심으로 해서 외연 밖으로 이제 확장되지 못하는 당시에 이제 가야보다도 더 약한 아주 힘이 미약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아달라 왕 때 외연 밖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아달라 왕 때까지 보면 고구려가 지금 흥해 이 포항에 보면 흥해 지역까지 고구려가 이제 내려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이 경주의 경우에, 이 서라벌의 경우에는 신라의 경우에는 서라벌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구려 포항이 고구려가 있었으니까 흥해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 아달라 왕이 영일 영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항을 접수를 하고, 자, 형산강을 통해서 포항의 영일만을 접수를 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외연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밖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흥하게 이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아달라방 시점이었다. 그래서 요 연호랑 세원녀가 바로 이제 이 아달라 왕 때 이 연호랑 세원녀 설화가 전해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8대 아달라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는 정유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 세원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호랑이 이 바다에 나가 해조류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더니 연호랑을 등에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이것을 본 어느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외국이었죠. 외국 이렇게 사실은 해야 됩니다. 외국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1년이 상공유사를 이제 쓰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1280년이라고 했잖아요. 1280년에 이련의 상공유사를 쓰게 되니까 실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정해진 때가 밖으로도 이제 국호로 좀 말을 하던 때가 삼국 사기를 보면 언제냐면 그 문무왕 때 700년이 들어서서 이 일본 이렇게 정확하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련이 살고 있던 시절에는 일본이었어요. 이제 이름이 일본인데, 요 시기가, 아달라 왕이 즉위한 시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는 실제 더욱 정확한 명칭은 뭐여야 하느냐면 외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소하다 할 때 작은, 몸짓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많은 우리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왜 교수님이 문무왕 때 와서 일본이라고 이름이 이 국호가 정해졌다 하는데 문무왕쯤이에요. 정해졌다 하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아달라 왕 때니까 이 157년이잖아요. 157년이면은 아직까지 뭡니까? 600년이 지난 뒤에 일본이라고 불려지는데 왜 외국이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련이라고 하는 이 일련 스님이 살던 시절이 바로 1200년대니까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 적으면서 일본에 대한 부분을 일본이라고 그냥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외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연호랑을 등에 싣고 외국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쓰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죠. 이제 자주 쓰는 거니까. 자, 일본으로 가버렸다. 이것을 본 그 나라 사람들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 연호랑을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자,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아, 근데 이제 세오녀. 자, 연호랑이 남편이고 세오녀가 이제 여인이죠. 자, 세오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바닷가에 나가서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발이 있었다. 또한 그녀도 바위에 올라탔더니 바위가 세원녀를 싣고 그전과 같이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랍고 의아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이리하여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니 그녀로 하여금 귀비, 왕비를 삼았다. 자, 요게 이제 연호랑 세워녀가 어딥니까? 일본으로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때가 오면 아달라 왕이 실제 저기 영일 근기국이죠. 근기국 영일이 근기국이니까 이 근기국을 접수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동으로 진출을 해서 포항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달라 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라 왕이 이 서라벌에서 이제 신라가 서라벌에서 이 옆에 있던 이 근기국을 접수를 해버립니다. 접수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근기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연호랑 세원녀가 자기가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근기국의 이제 어, 제사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망명을 아마도 바다를 건너서 망명을 가게 됐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버리고 남편이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갔겠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갑자기 바위 하나가 또는 이제 물고기라고 거북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바위 하나가 와서 연어랑을 등에 싣고 가버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에 세원여가 저기 탔던 것도 뭡니까? 그 바위에 올라탔더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연어랑을 싣고 태워간 바위가 다시 와서 이 데리고 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의도된 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그 연호랑 세워녀는 일본과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이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과의 교감을 통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망명을 신청을 했겠죠. 그죠? 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어떤 그 신화를 놓고 보면,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옛날에 이제 이쪽에 한반도에, 어,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 고대에는 그 일본과 한국의 어떤 구분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일본인들이 결국 이제 쫓겨서 저쪽으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그 마음은 늘 독도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형적으로도 봤을 때
그 해를 신봉하는 민족으로서 그죠? 연일, 영일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해가 돋는 곳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가 어디서 돋습니까? 저 양곡, 탄곡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동해에서 올라오니까 해를 신봉하는 민족으로서 원래의 근거지는 저 아래인 거죠. 일본인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민족의 어떤 이동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그 호미곶에서 넘어갔어. 마지막으로 넘어간 최후의 부분들이 일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연호랑 세월녀가 가자마자 해와 달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봤더니 연호랑 세워녀가 해와 달의 이 정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라에서 해와 달이 광채가 없어졌다. 일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병괴가 생기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두 사람을 찾으니 연호랑이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킨 일인데 내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짐의 왕비가 그죠? 왕비가 세원녀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비단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세원녀예요. 세원녀. 그러니까 이제 그 세오녀라고 하는 이제 그 달의 정령이라고 한다면 재생입니다. 재생. 달이라고 하는 해의 상징성. 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광명, 빛, 어, 밝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의 상징성은 뭐냐? 달은 뭡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입니다. 재생.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다시 재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달에는 재생이에요. 그래서 연오라고 하는 여인 이죠. 연오가 달이죠. 자, 그래서 세오 세오가 달이기 때문에 달은 뭡니까? 재생을 시키는 거죠. 달은 재생을 시키고 무엇을 재생시킵니까? 이제 연오가 해니까 해, 광명, 빛, 밝음을 재생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세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오가 무엇을 하죠? 여기가 비단을 짜죠. 비단을 짜서 이 비단을 가지고 와서 자 봐요. 사자가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고 그 말대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비단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과연 그 후에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되었다. 자, 이에 그 비단을 궁중의 창고에 간직하여 나라의 보물로 삼았다. 창고의 이름을 뭐라고요? 귀비고라고 하고 라고 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을 영일현 도기야라고 하였다. 입니다. 이 영일현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은 영일현은 그래서 이제 이곳이 저기 영일현이 되는데 어 해가 돋는 곳, 해를 맞이하는 곳이라고 해서 아주 그 조선시대 때도 전필책 김종직 선생이 이 영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해를 맞이하는 곳, 포항은 해가 뜨는 곳이라고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통해서 해와 달이 늘 있었던 것, 해와 달의 고장이다.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의 고장이 포항이고 해와 달의 신화는 연어랑 세오녀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연어랑 세오녀라고 하는 이 신화가 이 포항을 기준점으로 해서 불려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야기할 때 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광명,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와 함께 해를 상징하는 새는 뭐냐? 바로 까마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까마귀. 까마귀가 바로 해를 상징한다 라고 말합니다. 까마귀. 네,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와 해와 그리고 세오 해서 달은 재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어, 까마귀의 상징성이 뭐라고요? 이제 해를 상징하고 해는 광명, 빛, 어, 밝음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세오는 달을 의미하면서 달은 바로 재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오에 의해서 해와 달이 재생, 빛을 다시 찾는 그 이야기가 요 나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아까 중국에 있어서 해와 달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황과 희화라고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12개의 달과 10개의 해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요 임금 때 와가지고 예라고 하는 활의 명수, 그죠? 활의 명수인 예에 의해서 9개가 모두 이제 격추가 되고 한 개만 겨우 남았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도 해는 한 개이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거정이라고 하는 이제 사가 서거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조선조의 필원잡기에 보면 연오, 세오, 부처 이렇게 해서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의 부처에 대한 얘기를 필원잡기라고 하는 책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일본의 대내전은 그 선대가 우리나라로부터 나왔다 하여 사모하는 증상이 남다르다 한다. 자, 일본의 선대, 특히 왕의 중심된 지배 계급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찍이 전대의 역사책을 상고해 보아도 그 출처를 알 길이 없고 다만 수, 어, 수년 전에 동해 물가에 사람이 있었는데, 자, 수십 년 전이죠. 수백 년 전에, 뭐, 동해 물가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가 아니라, 이제 이때 서거정이 필원잡기를 쓸 때 같으면, 연호랑 세원효가 아까 150년쯤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서거정이 필원잡기를 쓸 때가 1400년쯤 되니까, 이제 1300년 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동해 물가에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영호라 하고 아내는 세호라 하였다. 하루는 영호가 바닷가에서 해조류를 따다가 갑자기 표류해서, 그죠? 여기서는 갑자기 이 표류해서, 갑자기 이 아달라 왕의 얘기는 싹 달아나 버리고 이제 그냥 이제 연어 세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갑자기 표류해서 실수해서 이제 이래 되겠죠. 표류해서 바닷물에 떠밀렸어. 뭐 이렇게 되겠죠. 일본국에 이르러 조그만 섬의 왕이 되었다. 세호가 그 남편을 찾다가 또 표류하여 그 나라에 이르자 왕비라 삼았다. 이때 신라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으니 일관이 아뢰기를 영호와 세호는 해와 달의 전기였는데 이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괴이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서 두 사람을 찾으니 영호가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이른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죠? 요 뒤에는 같습니다. 드디어 세호가 짠 비단을 사자에게 보내면서 이것으로 하늘에 지내면 된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을 영일이라고 하고, 그죠? 영일이라고 하고, 이어 현을 설치하니, 이는 스라블이죠. 사라국 아달라 왕 4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달라 왕 4년에 자, 요런 일이 있었다라고 필연잡기에 적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일본의 임금이 된 자는 이뿐이나 다만 그 말의 시비, 옳고 그름,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는 알 수가 없다. 대내의 선조란 혹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해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의 이제 임화필기에서도 영일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일본의 대내전은 그 선대가 우리나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허무하였다. 아달라왕 4년에 그죠? 이렇게 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전필제 김종직 선생이 영일현 인민당기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여기 보면 동해가에 한 골이 있는데 그 이름은 영일이었다. 들어는 임정이라고도 하니 대개 신라 동쪽의 땅이었다. 신라 초기에 인문이 열리지 못하고 제도가 성립되지 못하더니 그 중엽에 이르러서 어진 임금이 계속해서 일어나 비로소 중국을 통하여 문헌을 상고하면 요 아침해, 저녁 달이 국어에 실려 있고 떠오르는 해를 공경하고 지는 해를 전송하는 글이 요전에 기록되었던 것이다. 자, 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탕곡이라고 하는 양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함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달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부상이라고 하는 이제 뽕나무예요. 부상. 신선이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상을 싹 지나면 요때가 바로 새벽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상이라고 하면 뽕나무 상에서 부상이라고 하면 뭡니까? 신선이 사는 신선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부상은 요겁니다. 요게 부상. 신선의 세계, 요 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이 말아 생각하기를 옛날 제왕들이 하늘을 공경하여 인시를 마련해 줌에 있어서 그 정치는 불과 이와 같을 뿐이고 비록 조정의 고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의의를 참작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하면서 이 고을이 저기 영일이라고 하는 고을이 양곡의 위치에 해당된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양곡이라 했잖아요. 해가 양곡에서 떠서 함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부상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 포항이 있는 곳, 홈이고 이제 포항은 바로 양곡의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곡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일, 해가 돋는 곳, 해를 맞이하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 독이야 이야기도 하고 일월치 해와 달 일월치가 있어요. 일월치가 이제 포항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일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 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일 없지. 세계동 여기도 이제 해가 그래서 이제 포항에는 이제 해가 연호랑 세원여가 가고 난 뒤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했잖아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난 뒤에
이제 1월동, 이 독이야 1월동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 해가 다시 떠오르잖아요. 해가 떠올랐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세계동, 그 다음에 자명, 중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도구, 뭐 이렇게 해서 명자가 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 에서 먼저 해가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포항에 보면 자명, 중명 뭐 이런 지역이 나중 예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니 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구역, 신흥, 중흥 세 개를 합해서 세계동이라고 했다. 영오랑 세오냐, 영오, 그죠? 영맞이할 연오라고 하지 않고 영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이나 영이나 같은 의미로 이제 쓰여진 것이죠. 같은 의미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연이 되고, 해를 바라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를 맞이하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영일이 되고,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가 기준에서 이렇게 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 여기서는 또 해조류를 채취하다가 연호랑 세원녀는 동해 바닷가에서 살았으며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가 해조류를 채취하다가 부부가 모두 일본으로 갔으며 왕과 왕비가 되었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왕비가 보내준 비단을 제사해서 해와 달이 빛을 찾았으며 비단을 제사하던 것을 도기야 영일현이라고 한다. 자, 삼국유사 이야기는 이제 수의전의 기록에 따른다. 필원잡기에 이렇게 적혀 있고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는 아달라왕 4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야기에 나오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명은 문무왕 때 처음 등장한다.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사가 삼국유사를 쓸때 본인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계속 일본 해왔기 때문에 굳이 글을 쓰면서 이거를 놓쳤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 아달라왕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일본이라고 쓴 것은 그냥 우리가 좀 무심코 저지르는 그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일현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려 태조 때 인정을 버리고 비로소 영일현이라고 했다. 영일현의 이름은 양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 해가 뜨는 곳, 항곡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탕곡, 함지, 부상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을 이렇게 쭉 해가 또 가는 부분입니다. 자, 영일업지의 세계리조의 이야기는 연호랑 세원녀가 직접 살았던 곳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도기와 일월지,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 떠오르는 해를 공경하고 지는 해를 전송하는 풍속, 즉 이때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호랑 세원녀는 뭡니까? 제사장. 그래서 이 해가 잘 떠오르고, 그죠? 이 빛이 늘 이제 있도록. 그러니까 해와 달을 공경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제사장이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떤 기준점도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마 이 세원녀가 적은 그 배에 적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바로 제사 지내는 법 이런 것을 적었을 수도 있어요. 예, 제사 지내는 법, 제사 지내는 순서. 우리 요즘으로 치면 홀기. 가 적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 홀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겠죠. 제사를 지내니까 우리가 신성성이라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원래의 그 어떤 그 체제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제사를 지내는 법,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일 텐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좀 소홀함이 일어나게 되고 권위가 사라지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신화 속에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어랑 새우녀 요 부분은 내가 논문으로도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료 또 이렇게 이제 올릴 테니까 일본 자료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아메노 히코보 히보코 설화 천일창이라고 하는 이 설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일본 쪽에 이 연호랑 세오냐와 관련된 설화를 신화를 이렇게 설화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에 신라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아메노 히보코 천지일모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건너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쪽의 이 글입니다. 이 일본 쪽의 제 문헌이거든요. 자, 신라의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왔다. 건너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신라에 어떤 늪 하나가 있어 이름을 아구누마라고 했다. 이 늪 근처에 어떤 신분이 천한 여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여기에 무지개와 같은 빛이 그녀의 음부를 비추었다. 비추었다. 또 신분이 천한 한 사람이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겨 항상 그 여자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이 낮잠을 자던 때로부터 태기가 있어 출산을 하였는데 붉은 구슬이었다. 이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한 남자는 그 구슬을 그녀에게 달라고 해서 받아낸 뒤에 항상 싸가지고 허리에 차고 있었다. 이 남자는 산골짜기에서 밭을 갈구며 일구며 살고 있었으므로 밭을 가는 인부들이 음식을 한 마리 소에다 싣고 산골로 들어가려다가 그 나라 왕자인 아메노 히보코를 만났다. 이에 아메노 히보코가 그 남자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는 음식을 소에다 싣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느냐? 필시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라고 하며 즉시 그 남자를 잡아 옥에 가두어 두려고 했다. 이에 그 남자는 말하기를 저는 소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밭을 가는 사람들의 음식을 실어 나를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메노 히보코는 이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남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구슬을 풀어서 왕자에게 바쳤다. 그러자 아메노 히보코는 그 신분이 천한 남자를 방면하고 그 구슬을 가지고 와서 마루 곁에다 두었다. 그런데 그 구슬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했다. 이 그리해서 아메노 히보코는 그녀와 혼인하고 적실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합니다. 이 아메노 히보코는 아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 후에 그녀는 항상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 왕자는 거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나무랐기 때문에 그녀는 대체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아닙니다. 나의 조국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재빨리 남몰래 작은 배를 타고 도망쳐 나와서 나니하에 머물렀다. 그녀가 바로 나니하의 히메코소 신사에 모셔지고 있는 아카루 히메노 카미이다.
아메노 히보코는 아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 그 뒤를 따라 건너와 나니하에 도착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해협의 신이 이를 막고 나니하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요, 아메노 히보코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다지마라는 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면서 다지마 노마타오의 딸 사키즈미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해서 낳은 아이를 다지마 모로스쿠라고 했다. 이 사람의 자식은 다지마 히네이었고 다지마 히네의 자식은 다지마 히나라기였으며 다지마 히나라기의 자식은 다지마 모리, 다음이 다지마 히다카, 다음이 스가히코였다. 그리고 아메노 히보코가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옥진보라고 하는 구슬이 두 줄이나 있었다. 또 파도를 일으키는 천, 파도를 가라앉히는 천,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는 천 및 오키즈 카가미, 헤즈 카가미라는 거울 두 개도 함께 가지고 왔다. 그가 가지고 온 물건을 모두 합하여 8가지가 된다. 이를 이즈시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야마해 대신이라고 한다. 자, 요런 연호랑 세워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 자, 연호랑 세워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어떤 부분들은 요 뒤에 글에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 교류라고 하는 어떤 측면, 요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은 이제 저 논문을 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그 강의로 지금 하는 거니까 한번 요 뒤에 있는 것까지도 한번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